반갑습니다. 오늘은 32강 이 우리 정권투자상담사 시험의 32강인데 오늘부터는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은 7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금융위원회 규정도 그대로 앞에 직무윤리와 자본시장법에 연계되어서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부. 약간씩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 금융위원회 규정부터 먼저 보면 한번 보면서 보죠. 자, 보면 이 금융위원회는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이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체는 공적 규제기관입니다. 물론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감독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규제기관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하고 한 개 더 있는 게 있죠. 추가로. 한국거래소도 자율규제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우리 앞에 설명했던 어디요? 말도 금융정책인데, 금융에 관계된 금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정책, 금융정책 등에 대해서 이 금융정책의 우리 제도라든지 감독에 대해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주로 보통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금융기관의 검사나 제재 규정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시장에 관계되는 겁니다. 시장,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이 어떤 시장, 주로 시장에 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조 보완을 해주는 건데 특히 자본시장의 검사기관이고 이는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무자본 특수부여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민간조직입니다. 민간조직으로서 관계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된 자본시장법을 기초로 해서 설립된 회원조직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합니다. 주로 이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업, 금융기관은 주로 금융기관에 관계된 것들은 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투자회사, 금융업의 주로 영업적인 관계된 것들, 또 금융투자업의 분쟁조정 업무에 관계된 것은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다 세 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자, 한번 봐두죠. 자, 1번. 다음은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금융 관련 법령의 일반적 법규 체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뭐예요?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이 세 개에다가 금융위원회 규정과 금감원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이 아니죠. 자율규제기관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공적규제기관입니다. 자, 틀렸고, 공적규제기관이며,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뭘 말한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규정은 자본시장법보다 좀 더 하위 법률 종속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단 말은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 다음 금융위원회 규정은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법원으로 작용하며 주로 규율하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통 거래 약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2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 가면 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연결하면서 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금융위원회의, 그래서 이걸 한번 봐둬야 됩니다. 비교의. 다음 중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정권의 발행 및 공시. 그 다음, 자본시장. 자, 조사, 분석, 시장에 관계된 것들은 다 뭐예요? 자, 정권의 발행과 공시도, 정권의 발행시장이죠. 유통시장, 발행시장, 유통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주로 시장에 관계된 것들은 주로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시장. 시장과 주로 금융기관 쪽 관계된 것들. 그래, 감독 노면 주로, 검사 노면 주로 뭐다? 금융감독원. 근데 금융투자회사가 나오거나 금투자업이 나오면 주로 이거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니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가 나왔죠. 금융투자회사나 금융투자업이 나오면서 주로 영업이 나오면 이건 뭐다? 이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그 답은 3항이 되겠죠. 주로 영업에 관계된 겁니다. 영업. 어디 영업요?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영업 나오면 주로 이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자, 답은 3항이 되겠네요. 이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주요 업무겠네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 금융기관이 나왔죠? 검사 제재는 금융위원회. 자, 받으시고 3번. 금융투자업의 자산 건전성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 꼭 잡아주셔야 되죠. 이건 반드시 노는 거죠. 자, 우리가 영업용 순자본 비율 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해나가는데, 원래 뒤에 가면은 나중에 주로 주로 나중에 보고하는 의무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한다고요? 금강원장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는 금강원장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재정하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 한다고요? 재정은 주로 우리가 금융에서 하지만, 영업용 순자본 비율인데, 이걸 ACR. 이거는 영업용 순자본 대비 초위험의 비교를 보는 겁니다. 비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영업용 순자본을 초위험액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분위로 바꾼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업용 순자본 비율입니다. 그럼 따져보세요. 자, 영업용 순자본이 있고, 순자본이 있고, 그 다음 초위험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때, 만약에 영업용 순자본 비율과 총위험액이 똑같다면, 이게 곱하기 100이니까 이는 말 그대로 100%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분자인 영업용 순자본이 더 크다면 이는 뭐가 되겠어요? 이는 100%를 초과하겠죠. 100%를 초과할 것입니다. 이거겠죠? 그래서 적어도 분자인 영업용 순자본이 총위험보다 무조건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죠. 그러면 해설 한번 봅시다. 해설.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 충당금의 적립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마다 자산 부채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한다 나왔습니다. 요때 요 5단계를 분류한다 나왔죠. 요 5단계 자체를 따질 때 놓은 게 뭐다? 이게 우리가 정상, 요주의, 고정, 그 다음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요 5개를 우리가 5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매분기하고, 그 다음에 매 분기 말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 적정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때 매 분기 말 고정 이하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은 제외됩니다. 고정 이하는 여기서 조금 우리 국어표에서는 잘못됐죠. 고정 이하라면 고정이 포함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고정 이하라는 의미가 고정은 제외하고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 이걸 지금 여기서는 고정 이하라 쓴 거예요. 좀 국어표에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자, 근데 이것은 진정한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해서 나중에 조기 상각을 하기 위한 겁니다. 대손 충당금으로 조기 상각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로 분류된 자산은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쭉 봐놓고요. 그 다음 밑에 대손 충당금의 적립 기준을 보면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을 봐놔야 되죠. 회수 의문은
대손주당금으로 75%를 우리가 설정하고 추후 손실은 100% 됩니다. 그럼 추후 손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시가 말로 이게 대손 확정이네요. 대손 확정. 다시 말하면 받지 못할 일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100%. 100%를 대손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형화된 밑에 박스 밑에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과 정상 분류된 채권 중 콜론과 환매 조건부 매수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예요?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채권 중 콜론과 환매 조건부 매수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뭐예요?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산 보고 의무에 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 대손 충당금 적립과 뭐요? 자, 적립 결과를 보고 누구한테 한다? 금감원자한테 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줄이면 금감원이죠. 보고 여기 하는 겁니다. 왜? 여기가 검사기관이잖아요. 검사기관.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내에 있으면서 금융위원회를 뭡니까? 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자, 한다. 금감원장은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봐보죠. 3번. 자,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건전성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만큼은 나중에 조기 상환을 위해서 실제 진정한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해야 됐죠. 자, 다음 매 분기 말 현재 고정 이하로 분류된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의 단계의 채권에 대해서는 적정한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 제가 앞에 얘기했습니다. 이때 고정 이하의 소개는 고정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정이 포함되면 안 되죠. 고정은 가입을 쳐야 됩니다. 되고 회수 의문과 고정 이하라 하는 것은 추정 손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정한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조기 상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죠. 고정 이하에는 고정은 제외된다.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채권 중 콜론과 환매 조건부 매수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요. 다음, 금강원장은 금융사고로 인해 부동산 신탁업자의 전월 말 현재 자기 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있을 때는 요 해당 금액 전체를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참고 봐두시고,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시험에 다 잘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요 금융위원회 규정들은 대부분이 앞에 우리가 직무윤리와 자본시장법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별도로 노는 것들만 주로 시험에 따로 내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한번 기출문제들을 보면 자본시장법과 직무윤리 내용이 많이 노는 이유가 그 자체가 근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4번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건전성 분류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단계를 모두 묶으면 일단 분기말 현재 자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75% 이상 적립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회수 의문이네요. 회수 의문. 자, 그 다음 채권에 대한 진정한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하고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고정 이하 단계니까 회수 의문과 의문 단계와 추정 손실 단계죠. 그 답은 4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정 이하의 단계는 고정 단계가 제외됩니다. 그 정답은 4번 이 되겠죠. 다음 5번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그것도 요 부분과 이제 연계돼 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밑에 한번 해설을 봐줬죠. 해설. 그 박스. 자, 목적은 회사의 파산 또는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것도 역시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영업 자본 비율의 규제 대상 제외를 하는 것은 이거는 순영업 자본 비율을 산정하고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제외 대상에는
겸용 금융투자업자와 전업 투자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자이다. 그럼 이는 자 보면 제외 대상이 뭐 들어갑니까? 겸용 금융투자업자가 들어갑니다. 겸용 금융투자업자 업자하고 앞에 우리가 뭐예요? 등록 대상인 자 그 간추리겠습니다. 자문업과 일임업자 자문업과 일임업자 업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계산을 하고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 이걸 산정하는 것은 이 산정에서 여자는 일단 세계 뭐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수학시험에 자문업과 일임업자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산정하여 보고한다면 틀립니다. 이거는 보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고 의무 없다. 다음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된다. 그럼 이상이란 말은 적어도 100%이거나 100%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순자본이 총 위험액보다 더 크다 말 자체는 이는요. 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00%이거나 100%를 초과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줄이면 이 말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00% 이상 유지된다 이 말이죠. 자, 바르시고 그 다음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공식은 그대로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다음 곱하기 100분위로 바꿔준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하다 이 말이죠. 자, 다음 영업용 순자본은 순재산액에서 차감 항목을 차감하고 가산 항목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순재산액이라는 것은 총재산액에서 총 부채를 뺀 거겠죠. 뺀 데다가 차감 항목은 이 중에서도 또 순자본 중에서도 유동성이 낮은 항목은 차감해 줍니다. 다 좋지만 유형자산은 이게는 처분 목적이 아니죠. 처분 목적이 아니고 해당 우리가 고유 업무상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 차감을 했고 그 다음에 선급금과 선급비용 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뒤에 이는 현금이 들어갈 거 아니라 이는 상품이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이 선급금이 계약금을 먼저 준 거잖아요. 상품 계약. 이런 것들은 나중에 먼저 줘놓은 돈이지. 줘놓은 돈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올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상품이나 용익으로 받는 거지 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유동성이 다운되기 때문에 차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 이런 것도 역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감해 줍니다. 근데 가산 항목은 유동성을 오히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동성 올려주는 건데 정상 요주의 자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정상과 요주의로 인정된 자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다시 가산해 줍니다. 자, 이는 사실 대손 충당이 되면은 자산을 다운시켰잖아요. 올려주는 거고 그 다음 후순위 차입금도 가산해 줍니다. 근데 만기가 1년 이내의 후순위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말 그대로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 변동표에 재무상태표에 왜 반영되지 않은 자산평가 이익도 가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는 시가 기준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외자산과 부외부채도 위험산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위험산정액을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험산정액을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차감 항목은 차감되는 이 항목은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차감 항목은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감 항목은 자사이잖아요. 자, 원칙입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총위험액에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액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총위험액을 구합니다. 물론 시장위험 이런 것이 동시에 있을 때는 각각 다 구해야 됩니다. 각각 다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밑에 보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자,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자, 시장 위험은 주로 주가나 금리, 환율에 관계된 거고요.
신용위험은 거래 상대방 있죠. 내가 아니고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을 신용위험입니다. 거래 상대방.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험은 부적절한 내부 절차라든지 또는 한 개 더 외부 사건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산정 및 보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제일 밑에 박스 제일 밑에 산정 및 보고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자, NCR 산출 내역을 매월 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업무 보고서를 통해 금강원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누가 한다? 금강원장한테 합니다. 금융감독은 장한테 합니다. 만약에 NCR이 150% 미만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강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 자, NCR이 150% 이상이 될 때까지 매달 NCR을 이걸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놓죠. 자, NCR이 1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강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NCR이 150% 이상이 될 때까지 매달 NCR을 이걸 2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거 한번 체크해 두시죠. 자, 문장으로 한번 문장 풀어봅시다. 5번.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겸용 금융투자업자와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문업자 및 전업 투자 일임업자는 자, 영업용 순자본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 규제 대상에서 요 세 업자는 뭐다? 제외된다 이 말이죠. 겸용 금융투자업자, 자문업 일임업자는 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즉, 규제 대상 제외입니다. 다음, 자산 부채 자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 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합니다. 자, 무슨 기준? 장부가액을 기준한다. 시가 기준 아닙니다. 다음, 영업용 순자본의 산정 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가산 항목 같으면은 주된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래서 이거는 가산 항목에 대해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감 항목에 대해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로 차감 항목이 주로 뭐예요? 부채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부채, 가산 항목이 주로 부채 관계된 거고 차감 항목은 자산입니다. 자, 바로죠. 그래서 자, 앞에 줄이 바꿔야 되겠죠. 가산 항목이 아니라 차감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차감된 항목, 차감해버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또 차감하면 이중을 차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차감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이 틀렸죠. 가산이 아니라 차감 항목에 대해서는. 순영업용 자본 비율이 150%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강원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뭐가 될 때까지요? 자, 앞에 얘기했지만 뭐요? 자, NCR이 150% 이상이 될 때까지 매달 NCR을 2월 20일까지 보고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는 하자 없죠. 자, 넘어가면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밑에 해설은 별표 쳐놓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6번. 영업용 순자본을 계산할 때 가산 항목이 아닌 것은 자, 가산 항목이 아닌 거 물어봤죠? 자, 1번. 자, 선거 비용과 선거금, 선거법인세. 앞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산에 관계되는 항목으로서 이거는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유행자산, 선거금, 선거비용은 가산 항목이 아니라 이거는 차감 항목이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 충당금. 이거는 뭐다? 이거는요, 가산 항목 맞다. 그 다음, 잔존기간이 뭐요? 1년 이상입니다. 1년 미만은 제외되죠. 1년 미만은 제외되기 때문에 후순위 차입금은 만기가 1년 뭐요? 제외됩니다. 1년 이상. 자, 바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단기 순이익 또는 순자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평가이익도 역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산평가이익도 역시 이것도 무슨 항목이다? 가산 항목이다. 자, 바로 그 답은 1번 1항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간단하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7번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 순자본 규제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와 전업 투자 자문업자, 그 다음 투자 일임업자는 모두
영업용 순자본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럼 답은 이거는 1항도 올래요. 자, 요 세 가지는 뭐다? 요거는 뭐요? 자, 영업용 순자본 규제에서 제외된다 해놨습니다. 예, 이걸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을 보면 7번에 여기 강의된 내용이니까 7번에 지금 물어본 게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1항도 관계되고. 다음. 자,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시장 위험과 뭐요? 신용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각각 위험을 다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항도 옳고요. 옳고. 그 다음,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의 위험액은 영업용 순자본의 산정 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앞에 얘기했죠. 자,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뭐요? 위험 산정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항은 틀렸고요. 다음,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손실액. 이는 뭐요?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거니까 이는 운영 위험이 아니라 어디다 죠? 신용 위험액입니다. 신용 위험액에 포함된다 되죠. 그래서 운영이 아니라 신용 위험액에 합산된다. 그 정답은 조금 했어. 뭐요? 답은 정답은 7번은 1항과 2항 두 개 되겠네요. 복수 정답이네요. 1항과 2항. 7번 정답은 1항과 2항으로 복수 정답 처리해 주세요. 다음 8번. 자, 영업용 순자본.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하기 위한 후순위 차입금의 요건이 나왔습니다. 후순위 차입금의 요건. 자, 그럼 요 후순위 차입금의 요건 요거 말합니다. 후순위 차입금. 조금 더 제가 한번 해놨는데 이 8번은 조금 참고로 보세요. 자, 파산할 경우에 타 재물을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당의 재물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된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후순위는 뭐요? 자, 다른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지만 주주보다는 앞서죠. 자, 이 조건이 명시되어야 후순위 차입금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타 재물을 변제할 때까지 뭐요? 후순위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되고 후순위 차입금의 규모는 순자산의 뭐요? 50% 이내로 하고 그 다음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봐주시고 그 다음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가산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밑에 참고 넣죠. 자, 후순위 차입금 타인과의 교차 차입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유입이 없거나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가산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 해야 되죠. 없다. 맞죠. 자, 한번 맞죠. 자, 앞에 뭐였습니다. 만기가 1년 뭐요? 자, 1년 이내보다 미만이 되죠. 미만. 1년 미만. 미만. 1년 이상 포함된 1년 미만. 자, 이 미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앞에 있죠. 자, 후순위 차입금 봐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후순위 차입금 볼 때 자, 다른 금융업자에게 뭐요? 후순위 차입금을 차입했거나 교차 차입 등으로 실질적 자금이 없을 때도 이는 포함할 수 없다는, 가산할 수 없다는 것 봐야 됩니다. 가산 항목이 아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 받으시고 그러면서 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8번 정답이 사망이 되어 있는데 8번 답을 조금 수정해 주십시다. 조금 그랬네요. 8번 정답이 좀 같이 연결됐네요. 8번 정답이 저 사항으로 좀 수정해 주죠. 사망이 아니라 사항으로. 8번 정답은 사항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자, 9번. 경영, 나중에 좀 오타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뒤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지를 해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면서 좀 교정해 주시고. 9번. 경영 실태 평가와 적기 시정 조치에 관한 설명에서 가로수길을 채운 내용이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이거는 좀 나와 있는데 이 적기 시정 조치라 해가지고 이것도 시험에는
잘 노는 부분이죠. 잘 노는 부분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 어렵게 안 놓으니까 이 부분 자체는 간단히 정리만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거 보면서 그냥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분해 보면, 자, 적기 시정 조치가 있고, 적기 시정 조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경영 개선 공고가 있습니다. 경영 개선 권고가 있고, 그 다음 경영 개선 요구가 있고, 그 다음 경영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보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NCR 비율입니다. NCR의 비율을 보면 일단 NCR 비율과 같이 보는 건데, 이건 일단 자, NCR 비율 자체가 얼마요? 150% 미만입니다. 150% 미만이지만 150% 자, 미만이 된다. 미만이 됩니다. 미만인데, 자, 종합 평가 등급은 뭐야? 3등급 이상입니다. 3등급 이상. 그러니까 종합평가 등급은 3등급 이상이 보통이에요. 보통. 이 3등급 이상이지만, NCR 비율이 150% 미만이 되면 이는 경영 개선 공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적정성은 자본의 적정성은 4등급 이하가 됩니다. 4등급 이하도 됩니다. 4등급 이하. 4등급 이하면 어디 들어가죠? 이는 취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 공고는 이는 두 개가 맞물려 갑니다. 종합평가 등급은 보통으로서 3등급 이상이지만 NCR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와 그 다음에 자본의 적정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경영 개선 공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경영 개선 요구는 NCR 비율이 120% 미만. 이나 또는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일 때. 4등급 이하일 때입니다. 이하. 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개선 명령은 NCR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주로 이는요, 자, 종합평가 등급은 5등급입니다. 5등급에 들어갑니다. 5등급. 자, 5등급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때 5등급은 위험이죠. 위험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이 경우는 말도 경영 개선 명령에 들어갑니다. 주로 보통 경영 개선 요구는 주로 보통 계획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계획. 그 다음 명령은 바로 계획을 경영 개선 요구 단계의 계획을 바로 이행하는 것은 명령 단계입니다. 이행하는 겁니다. 바로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합병 계획 이런 거는 요구 단계지만 도는 겁니다. 그 주로 보통 보면, 자, 점포 관리의 효율화. 자, 경영 개선 조치를 보면은 경영 개선 조치를 보면 주로 경영 개선 권고하는 거죠. 자, 권고하는 것은 점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점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것은, 효율화를 위한 조치는 주로 경영 개선 권고 조치입니다. 근데 점포의 폐쇄 및 통합의 폐쇄 및 통합은 경영 개선 계획에 들어갑니다. 근데 영업, 합병, 영업 양도 등, 합병, 특히 영업, 바로 양도 등, 주로 이런 것에 합병인 영업 양도에 대한 계획은 여기 들어가요. 특히 합병 영업 양도 이거. 전부 폐쇄 및 통합은
경영 개선 요구에 들어가지만 특히 합병 영업 양도의 계획은 어디 한다고요? 계획 수립은 어디 한다? 경영 개선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 수립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는 바로 경영 개선 명령에 들어갑니다. 이것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거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건 잘 봐주셔야 되죠. NCR 따질 때 150%, 120%, 100% 따진다는 것. 자, 다 미만이죠. 이거는 좀 미만. 그리고 3등급 이상이 경영 개선 공고는 NCR 비율이 150% 미만이긴 하지만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일 때. 그 다음에 4등급 이하는 경영 개선 요구. 5등급이면 바로 경영 개선 명령. 한번 봤죠. NCR은 150%, 120%, 100%다 미만을 본다는 것. 한번 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답은 볼 필요 없이 이거는 그대로 해보니까 상이 틀렸죠. 합병, 영업 양도 등에 대한 에 관한 계획 수립은 뭐다? 계획 수립은 요거는 경영 개선 명령이 아니라 경영 개선 요구에 들어갑니다. 요 계획한 것을 바로 이행하는 것이 뭐다? 이행하는 것이 바로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행하는 것이 이게요. 경영 개선 명령입니다. 그래서 답은 상이 틀렸고 밑에 있는 해설을 한번 별표를 해놓은 다음에 쭉 한번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정리해 두셔야 되고 보시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한번 그 경영 개선의 그 박스에 그 9번의 박스에 경영 개선 계획 이행 한번 봐보죠. 자, 이 박스에 해설에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제일 밑에 자, 경영 개선에 대한 승인은 금융위원회가 합니다. 근데 이행 상황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합니다. 승인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이행 상황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합니다. 자, 경영 개선 계획의 제출 시기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은 다 금감원장한테 하면 됩니다. 경영 개선 계획의 이행 기간은 경영 개선 공고는 계획의 승인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행 기간 6개월. 근데 경영 개선 요구는 계획의 승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경영 개선 명령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기간입니다. 그럼 경영 개선 공고는 계획의 승인으로부터 얼마요? 6개월 이내 하면 되는 거고 6개월 이내 하면 되고 요거는 계획의 승인으로부터 이거는요 1년 이내 하면 되고 이거는 별도로 정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별도로 정한 기간. 별도로 정한 기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리 오면 올수록 뭡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치죠. 이거 아주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 오면 올수록 뭡니까? 그만큼 기간을 더 많이 줍니다. 경영 개선 기간을 개선 계획의 이행기간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이죠. 자, 10번.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실태 평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영 개선 요구의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맞죠? 자, 경영 개선 요구의 이행기간은 1년 이내가 맞습니다. 이지만 경영 개선 명령의 이행기간은 이거는 기간이 안 정하죠. 금융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기간 냅니다. 별도 기간 내에 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1항도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는 2년이 아니라 금융위가 정한 별도의 기간 이내에 해야 되겠죠. 자, 그 뒤부터 틀렸네요. 그래서 경영 개선 요구 이행기간 1년 이내는 옳습니다. 뒤가 경영 개선 명령의 이행기가 틀렸죠. 자, NCR이 120% 미만이거나, 그럼 NCR이 120%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종합평가 등급이 40% 이하, 즉 취약. 40% 이하가 판정되면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취한다. 답은 2항이네요.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자 이상이지만 이는 3등급 이하가 아니죠. 3등급 이상이지만 자본 적정성 평가 부분의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또는 NCR이 150% 미만인 경우 이때는 뭐다? 경영 개선 공고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하이거나 아니지만은 3등급 이상이지만 이거는
종합평가 되면 3등급 이상이지만이죠. 자, 틀렸고. 그것만 바꾸면 되겠죠. 종합평가 등급만 바꾸면 되겠네요. 적정 시정 조치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 계획을 어디 해야 되죠? 개선 계획을. 자,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계획은 다 누구한테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틀렸죠. 자, 그래서 이행을 하는 것은 이행상은 누가? 금감원이 관리하고 성인만 금융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요 10분까지는 사실 조금 법적인 문제들이나 여러분들 조금 암기할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앞에 이 자체를 정확히 정해놓은 이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요 자체는 조금 이해도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조금 약간씩 요약을 해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정해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조금 제가 해주는 법을 보면서 우리 문제집에 요약이 잘 됐으니까 그 의지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좀 체크해주는 위주로 해서 좀 잘 봐주시란 말입니다. 어차피 정답이 되는 것들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뭡니까? 우리가 조금 중요하고 꼭 봐야 될 것을 정답 많이 걸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봐두라 이 말입니다. 정답이 되는 것들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되.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요 10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잘 봐줘야 됩니다. 근데 11번부터는 이제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했던 거와 직무윤리, 자본시장법하고 많이 이제 연관되어 가지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11번부터는. 그래서 요 10분까지는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2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